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날 좋은 휴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여가를 즐기는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일상 풍경처럼 자연스럽죠. 우리나라에서 개와 고양이 같은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난해 1,500만 명을 넘어섰다는데요. 그만큼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에 앞서 김제 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처리장의 매립 용량 변경으로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는데요. 이 문제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폐기물 처리장, 또 장례식장과 같은 기피시설로 인한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김제는 특히 호남 최대의 곡창지대라고 불리잖아요. 폐기물 처리장 들어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폐기물 처리장이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인 것도 분명하지만, 이제 산업단지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이 좀 설치가 의무화돼서 아마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에 설치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문제를 살펴보면 원래 2016년까지 이 김제 산단에 생기는 폐기물 처리장의 매립 용량이 한 18만 정도였는데 한 120만으로 6배 증량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김제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전체 양의 10만 톤 정도면 한 11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김제 산단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외부의 폐기물까지 이제 비용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이제 김제로 모이게 되는 거니까 주위에 이제 주민들이 환경적인 영향과 함께 굉장히 우리가 산단 설치해놓고 폐기물을 받느냐,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폐기물 매립 용량을 6배나 확대해달라는 업체 측의 의견이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논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입니다. 민간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이곳에 4만 8천 제곱미터, 축구장 7개 면적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2년 뒤인 2016년에는 매립 용량을 애초 계획보다 6배 많은 111만여 톤으로 늘리겠다며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매립장 조성 자체에 부정적이던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업체 계획대로 폐기물을 묻으면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가 오염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수질 문제, 지하수 문제, 토양 문제, 이 용량을 이 지평선 산단에 매립하겠다는 것은 환경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주민 반발에 전라북도는 업체 측의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업체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전라북도, 2심은 업체 측이 승소해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나 했지만 법무부 요청으로 전라북도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업체 측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업체 측은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쳤고 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업체 측의 용량 변경 신청을 승인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다시 승인하지 않으면 업체 측이 다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린 주민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논란이 된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대응이 상당히 미온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특혜 조항이 있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업체 측에서 매립 용량 변경을 신청할 당시에 정관 위반 사항이 있었는데도 걸러내지 못했고, 심지어 2심 재판부에서도 전라북도의 대처가 미비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했다고 하는데, 물론 도에서는 이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업체의 어떤 행정소송이 1심에서는 기각이 됐고 2심에서는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1심과 2심이 왜 좀 사유가 다른지 이걸 살펴보면은 이제 전라북도가 용량 증가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하죠. 거부하면서 한 3가지 사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제 개발 분양 대행 업체가 있었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세운 분양 대행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용량 증가를 이렇게 해준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권이 있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거기에도 기대권 자체는 인정받을 기대권 인정받을 수 없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폐기물이 처리할 용량이 부족하니까 전국적으로 여기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한 3가지 사유 정도를 들었는데 이제 1심에서는 주민들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보았고 두 번째는 매립 용량 증가에 대한 기대권 자체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보았고 세 번째는 산업 폐기물 용량에 대해서 무슨 전국적인 양까지 고려해서 여기서 할 이유가 없다. 전라북도가 이렇게 보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법상에 따라서 500m 안에 주민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500m 안에는 주민이 없다. 그리고 500m 밖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과는 협의를 했고 다른 마을들만 못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그거에서 거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양 대행사와 계약했을 때 용량이 증가했던 걸 기대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 매립 용량이 부족한데 여기다 많이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1심과 2심이 사유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라북도에서는 환경 침해가 계속 그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아까 같이 환경 영향 평가가 다 받았는데 구체적인 좀 사유가 없지 않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니네도 입증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미혼 쪽이라도 봤을 수도 있고 그런 주민들 사이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대응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질 수 있는 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형식상으로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에서 도에 대해서 제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2심 재판 이후에 이 법무부 요청으로 전라북도가 상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법무부는 왜 이런 요청을 한 건지 또 이미 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을 전라북도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제 법무부의 지휘권이라는 게 사실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모든 행정청, 그러니까 전라북도 해당이 되겠죠. 모든 행정청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 끝난 이후에 우리가 항소심을 패소했는데 상고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법무부에 물어보면 법무부에서는 이제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의 지휘가 저는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1심에선 분명히 전라북도가 이겼고 항소심에서 졌으니까 사실은 이 1심 판단과 2심 판단이 다른 가운데 분명히 대법원의 판단을 좀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게 사실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 생각에 이제 그 다음 답변에서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까 3가지 처분 사유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거부 처분을 했잖아요. 이 3가지 처분 외에 다른 사유를 들어서 또 거부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3가지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거부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행정소송의 기판력에 걸리지만 다른 사유를 들었을 경우에는 또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좀 니네들이 애초에 직량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당시에 좀 거부 사유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분명히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세밀하게 따져서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다시 그냥 처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당장 이게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용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취지가 그 취지거든요. 예. 네, 결국 이 전라북도가 업체 측의 의견을 들어줘서 용량 변경 신청을 승인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또 승인하지 않는다면 업체와의 법적 다툼이 다시 시작된다는 결론인데요. 도 차원에서도 여러모로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결국 어떻게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도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를 다시 용량 증가를 그냥 법원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용량을 증가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순간 엄청난 본인들의 어떠한 책임도 있는 거고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왜냐하면 용량의 증가라는 건 사실은 전적으로 도의 권한인 거예요. 여기서 도의 권한을 용량이 그러면 100만 지금 10만 제곱미터인데 100만 제곱미터인데 1000만 제곱미터로 늘려달라고 늘려줘야 돼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적으로 도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용량을 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도의 권한인 건데
그 권한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 사용하지 처음부터 좀 않았을까. 어긋난 거죠. 예, 지금 다시 사용을 하면 돼요. 그 권한을. 네. 부디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환경적인 차원에서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상생 방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갈색털이 난 강아지를 인절미라고 부르고 고양이가 엎드려 있는 자세를 보고 식빵을 굽는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반려동물은 친근하면서도 힐링이 되는 그런 존재죠. 단순히 귀여워하면서 즐기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뜻의 반려동물로 불린 지도 벌써 수년째입니다. 국내 반려인구는 지난 2015년에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작년엔 무려 1,500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연스레 관련 사업들도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고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여전히 개물림 사고, 학대, 유기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박정웅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지사장,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 혹시 나만 고양이 없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유행한 일종의 밈인데 현실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반려동물 좀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되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일까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증한 배경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소장님부터. 네. 시사 토론에서 반려견이 주제가 될 정도로 이제 사회적인 배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죠.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지칭이 되고 결국은 이제 동물이 아닌 가족 개념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노령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딩크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출산이 되면서 아이가 이제 1명이나 2명이면서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이라든지 정신적인 이런 긍정적인 걸로 반려동물이 도움이 되더라 해서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사장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똑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회적 요인이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이 주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최근에는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던 반려동물의 지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이렇게 인식이 바뀐 것도 반려동물 급증에 좀 한몫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반려동물이 급증했으니까 인식이 좀 바뀌었을 거라고 그런 보여져요. 건가요? 예전에 네. 이제 단순히 손괴죄 하나라고 봤거든요. 예. 뭐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뭐 물건을 손상했다고 봤는데 요새 이제 동물보호법상의 어떠한 그 처벌의 주체가 좀 달라지게 됐죠. 예. 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거의 가족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데요. 그래서 본인을 반려동물의 엄마나 누나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이 펫팸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동물을 뜻하는 펫과 가족의 패밀리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외에도 이 세 분이 들어본 또 다른 신조어가 혹시 있으신지요? 네, 저는 소장님부터. 페코노믹이라고 해서요. 네. 우리가 이코노믹과 펫이 합쳐가지고요. 이제 어떤 그 반려동물의 어떤 시장에 이 상황들을 말하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펫 시터라고 해가지고요. 시터가 이제 누군가를 돌본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견주가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당분간 돌봐주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운동시켜주고 산책시켜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나왔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 멍멍이라기보다는 댕댕이 이런 예. 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신조어들이 유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사장님 혹시 또 다른 신조어 아시는 거 있으신지요? 네, 뭐 패티켓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펫과 관련된 예의범절 이렇게 에티켓을 이야기하는 영문자의 약자인 패티켓 그리고 뭐 딩크펫 그러니까 오. 딩크족 플러스 네. 이제 이게 펫과 관련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펫캉스 오. 그러니까 펫과 함께 같이 여행하는
그 바캉스 가는 그런 어떤 그 말도 있고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보자 반려인들을 지칭하는 게리니, 묘리니 네. 또는 이제 뭐 집사 이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이제 요새 좀 이렇게 테크놀로지하고 IT 테크놀로지나 첨단 산업하고 연계된 펫테크 같은 그런 부분들은 아주 이제 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좀 떨었습니다. 앞에 다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할게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뷰니멀족입니다. 오, 뭐 그건 직접 뭔가요? 키우진 않고 네. 저희 이제 친척 중에 키우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개를 좋아하니까 네. 같이 가서 개 좀 한번 보여주려고 네. 보는 걸로 이렇게 만족하는 뷰니멀족입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로도 굉장히 네. 개나 고양이들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 이렇게 쏟아지는 신조어만큼이나 관련 산업의 성장도 가파른데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펫코노미라고 하죠. 이 반려동물을 위한 의식주뿐만 아니라 의료, 보험, 장례 같은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하는 말인데요. 미용이나 의료 계통의 성장은 사실 벌써 옛말이고 저는 정말 이 분야가 굉장히 넓구나 싶었던 게 반려동물 전용 공기청정기, 사료 제공기, 또 뭐 간식 직화 오븐과 같은 펫 가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또 펫카페, 펫호텔 같은 공간에 이어서 최근에는 반려견 맞춤형 주택단지까지 분양한다니 정말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 김보금 소장님도 네.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다면서요. 네. 어떤 드디어. 부분에 지출을 하고 계신지 또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키우시면서 아쉬운 점은 없는지 이런 점들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집 비글인데요. 봉봉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기에 자랑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용 부담은 일단 반려견에 대한 어떤 저희는 지금 유치원 비용하고요. 병원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것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는 아직도 이 반려견과 함께 입장이 가능한 쇼핑센터라든지 음식점들이 우리 전주에는 좀 부족하고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완견 운동장이 없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이렇게 논의처럼 JTB하고 또 이 관광공사하고 전라북도가 함께 협연을 해서 그 애완견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그래서요. 정말 반가운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반려인들의 수요에 비해서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식품부에서 작년에요. 그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이 월 평균 반려견 비용은 17만 6천 원이고요. 또 반려묘는 14만 9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 반려견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한 연구 조사나 통계 자료가 지금 전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에 소비자들의 이제 고발이나 불만들이 많아가지고요. 전라북도에 있는 그 동물병원 약 80곳을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작년 7월 8월 달에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가. 두 번째는 진료비를 게시를 하고 있는 건가. 또 예방접종 비용이라든지 검사 비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달하는지 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방접종도 거의 한 2, 3배 차이가 나는 그런 과정이고요. 특히 이제 심장 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꼭 맞춰야 될 주사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치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5세 미만이냐, 5kg 미만이냐 이거에 따라서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반려동물원 이거에 대한 진료비를 갖다가 사전에 좀 공시제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우리가 의료보험처럼 어떤 진료비에 대한 표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논의차 제가 작년에 국회에 여러 번 다니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는 많아지고 이거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치료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갖다가 이제 유기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도 하고 또 애쓰시고 있는 이 동물병원에 대한 어떤 정보가 서로가 공감이 안 되면서 서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기도 해서 올해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댕댕이 고양이 집사분들 TV 앞에 많이 앉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들 역시 반려동물 사업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로 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관련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3년 전부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장민주 씨.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며 지내고 있지만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지가 많지 않아 늘 아쉽습니다. 강아지와 같이 함께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해서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좀 많은 시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북도, 반려동물 사료 생산업체, 그리고 전주방송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여행지를 크게 늘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사실 되게 어려운 관광 산업 업계를 이런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한국관광공사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전북을 지정했습니다. 공사는 전라북도와 함께 지난 2월 김제시와 남원시 등 6곳에 반려견 동반 걷기길을 선정했습니다. 공립자연휴양림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대미샘 휴양림에 반려동물 전용 객실도 운영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편의시설도 발굴해 펫 친화 인증 시설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시범사업인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사업이 성공하면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여러 지역 가운데 특별히 전북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범 사업지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전북에는 반려동물 특히 이제 외향성이 강한 반려견과 그 보호자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관광 매력을 가진 청정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또한 그 뭐 임실의 오수충견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제 글로벌 반려견 사료업체인 로얄 캐닌 공장이라든지 네. 그 전북도의 어떤 반려동물 정책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 더불어서 이제 역사성과 관련 유관 산업 기반이 충분히 있고요. 지자체의 정책 의지들이 골고루 있어서 그 반려동물 그 인식 차원에서 보면 이게 타 지역보다 약간 우수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선도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한 전북의 어떤 여건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로서 전북을 그러니까 브랜딩화하고 그 이제 전략적으로 홍보 마케팅하겠다는 어떤 정책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의견으로 유명한 오수뿐만 아니라 뭐 숙박시설로는 지난해 대미샘 자연휴양림도 소개가 됐는데 이외에 또 어떤 곳들이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이 됐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 먼저 이제 전북도와 협력해가지고 그 도내에 있는 마실길이라든지 둘레길, 공원 등의 이제 관광 매력도가 있는데 약간 이제 그 뭐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주변의 관광지라든지 특히 이제 비대면 관광지가 연계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비반려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과 동반해서 걷기 좋은 걷기길 우선 안심 걷기길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명 아까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네. 눈치 보지 마시게 길 6개 곳을 선정해서 운영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숙박 플랫폼인 그 에어비앤비와 공동으로 그 도내에 반려동물하고 같이 숙박하기 좋은 여러 형태의 이제 숙박 시설들에 대한 DB를 확보해서 그것을 또 이제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관광지를 이제 실질적으로 관광 자원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그 반려동물하고 동반해서 숙박하기 좋은 캠핑장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제 반려동물 동반 캠핑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 향후에는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 동반 차박 체험이라든지 산악 마라톤, 카누 등 스포츠 체험
또는 이제 농촌 관광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제 체험 상품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펫페어라든지 펫 영화제 같이 그러니까 유관 산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사장님 말씀처럼 정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이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 반려견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일시적인 프로젝트성 성격이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적인 공간들이 좀 늘어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싶은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시설적인 배려나 보완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부터 얘기해 주신다면요. 오늘 주제는 이제 그 반려견과 함께하는 관광이 이제 컨셉이긴 하지만 사실은 생활에서 지금 반려견과 함께하고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야유에서 정도만큼은 울타리라든지 펜스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견주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딱 줄 좀 풀어놓고 원래 아이들은 밖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방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갔을 적에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보면 잡으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이웃 주민을 물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이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울타리라든지 펜스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견주들이 더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아이들 목줄하고요. 배무봉투는 습관처럼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문화도 같이 가야만이 이웃도 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운 눈으로 보는 거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여행도 가고요. 아까 그 눈치 보지 말고 마시기인가 그거 이야기 듣고요.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한다라면 얼마나 정서적으로 우리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사업 자체가 시작 단계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개를 키우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서울에서 이제 오려고 하면 차가 없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타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대중교통에서 싫어하시는 분은 엄청 많아요. 네. 태울 수 있는지조차도 의문인 예. 거고 사실 그럼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편에 대해서 이 반려동물과 같이 갈 수 있는 어떠한 그 장치가 돼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숙박은 한다고 해요. 숙박은 한다고 하는데 밥을 먹을 때 주변에 뭐 맛집이나 뭐 주변에 괜찮은 음식점에 과연 이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지 네. 또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 동반 출입 금지인 곳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금지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지금은 금지라고 해놓지 않고 대부분 식당에서 싫어하죠 그냥. 예. 금지인지 비금지인지가 뭐 명확하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식당에서는 눈치 주고 나가라고 하고 뭐 아예 안 돼요 이러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의 어떤 시범 대상지로 돼 있으면 사실 식당들도 반려동물이 이제 가능한 업소들을 분명히 지정을 해서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대중교통부터 식당 오히려 되게 이 특별한 숙박업소나 특별한 어떠한 관광지 뭐 박물관 이런 데를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좀 가능하게 이곳은 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사장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 두 분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요소들을 저희들이 이제 사업으로서 이게 정보를 다 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들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숙박시설 자체를 인증을 해가지고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진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 반려동물 편의용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뭐 밥그릇이라든지 배변 패드라든지 뭐 그런 배변 봉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공된다 그러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반려견들하고 이렇게 챙길 때 짐 같은 거를 챙길 때 좀 부담이 적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이 조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한옥마을
이제 관광객들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전주에 여러분들 말하면 알 정도의 엄청나게 큰 뭐 그 칼국수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좀 외부에다가 식탁을 배려를 해서 거기는 지금 애완견과 같이 가서 반려견과 같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숙박업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갖추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장시간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면은요. 이 반려견들도 멀미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멀미도 해요. 멀미도 하는데 그 멀미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안정할 수 있도록 어떤 스파 시설이라고까지 하면 미쳤어? 라고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도 갖추면서 아이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물론 기후이기를 바라지만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활성화가 되려면 펫티켓 역시 좀 더 정착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뭐 계속 좀 비슷하게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반려인구, 그리고 비반려인구, 그리고 반려동물 이렇게 모두가 즐겁게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그리고 사전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세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장님부터 해주신다면요. 뭐 일단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반려동물하고 이렇게 동반해서 여행하면 아무래도 비반려인들하고 이게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문제라든지 서로 간의 어떤 얼굴 붉히는 상황들도 생기고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어떤 반려동물과 동반해서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네. 있어야 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사전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미리 숙지를 하고 그 현장에 가서 그 관광을 즐긴다든지 여행을 즐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취합해서 정보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널리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 좀 종합해서 쭉 들어보면 어떤 캠페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그렇다고 말씀이신가요? 봅니다. 예. 그게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의 어떠한 인식의 차가 너무 급격하게 변했죠. 사실 제가 여기 패널 중에 잘 어린 것 같은데 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가 이제 개는 사실은 가축의 일종이었죠. 개 예쁘게 하고 해도 나중에 뭐 죽을 때쯤 되면 먹는 걸로도 봤고 네. 잔반 처리를 한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던 거죠. 교감을 하면서도 가축의 일종을 봤는데 어느 순간 이건 사실은 이제 반려동물 개는 사실 동물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 구성원이죠. 지금같이 누가 만약에 뭐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사실 뭐 살인과 거의 유사한 정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반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인식 자체가 아마 키우시는 분들은 가족 구성원이라 보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동물이나 가축의 일종이라고 이제 보는 어떠한 인식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개나 이런 경우에서는 일종의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봐가지고 오랫동안 그런 문화와 관습이 자리 잡았지만 우리는 아직 이제 좀 변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과정에 사실은 이제 서서히 공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서히. 네. 지금 이 공백 기간이 차이가 큰데 아까 같이 이제 특정 지역은 뭐 걔는 언제든지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걔는 언제든지 같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하나씩 늘려 나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이 문화의 간극을 좀 좁혀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요새 뭐 스며들다 이런 말이 유행이던데 좀 그 반려동물과의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좀 점차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 TV 틀으면은요, 그 동물농장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개통령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반려견 세계에서 정말 대통령처럼 이걸 잘 관리하고 심리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말씀대로 아까 캠페인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화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를 안고 유치원을 보내면서
승강기를 탈 적에는요, 반드시 아이 입을 손으로 막고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다른 사람이 탔을 적에는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일단 등을 돌려서요, 한쪽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어린 애기들이 탔을 적에는 예쁘다고 만져볼 수도 있고, 이러다가 보면 아이들은, 이 반려견들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견주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물어버리는 수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질 적에는 어떤 에티켓이 필요한 것인 건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 또 이 견주들도 이 아이들이, 그래서 요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이들과 이동하는 승강기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그 승강기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런 승강기가 따로 있고,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타는 승강기가 따로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갖다가 분리하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들고, 그다음에 만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앞에가 아니라 등 쪽에서 만지고, 그다음에 견주한테 이제 양해를 구한다든지, 만져도 돼요? 뭐 이런 말을 좀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들은 이제 줄을 좀 짧게 잡아가지고요, 바로바로 이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이런 훈련들이 같이 가야 되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외국 국가에서는요, 이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키우려면 적어도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법이라든지 아이들 인지하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들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분양하고, 또 아니면 이런 이제 언론을 통해서라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반려인으로서 실질적인 팁들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 반려인 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반려문화의 수준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 동물에 대한 호불호와는 무관하게 이 생명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반려동물을 쉽게 포기하고 이런 사례들이 여전히 많은지, 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부터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1살 미만이 유기하는 경우가 55%라고 해요. 그럼 이제 사실 대부분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덥석 이제 예쁘니까 키우다가, 네. 사실 이게 아이 키운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때 되면 밥 줘야 되고, 때 되면 놀러 나가야 되고, 때 되면 계속 교감해야 되고 이런 건데, 사실 그냥 뭐 밤에 잠깐 와서 예쁘다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어떤 동물이든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이걸 어쩌지 못하니까 버리는 경우, 아마 이게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경제적 이유죠. 갑자기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거나 뭐 수입이 끊긴다거나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의견도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문제점을 하자면은요, 사실은 그 동물자유연대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전라북도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유실을 했다든지 유기동물이 발생 건수의 증가가 전라북도의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2.5배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원정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도시권은 그래도 CCTV가 있어서 누가 버리고 갔다든지 이런 거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데, 이 아이들을 갖다가 도시에 약간 저 변두리라든지 아니면 농촌 지역에다가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정 유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동물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하면서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왜 버리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말씀대로 아이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막 물건을 훼손하고 막 짖고 하는 이런 행동 문제가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이사하기 때문에, 내가 취업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상위로 세 번째로 많은 게 바로 비용에 대한 이 지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말씀대로 이 반려견을 키우는 부분은요, 진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조사를 하고 이 공부를 하면서 모래내 쪽에 있는 병원의 수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 수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 병원에 가장 단골 환자들은 돈이 많은 그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시고요, 기초수급자 노령층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달에 생활비에서요, 이 아이들한테 지출하는 비용을 빼고 나서
그러니까 당신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어떤 정성과 애정이 아니면 쉽게 버리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동물 복지에 대한 어떤 지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사장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뭐 앞에 두 분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농림부 자료에서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인들한테서 주로 이제 유무료로 분양을 받는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의 뭐 한 69% 정도 달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무료로 받는다, 이렇게 분양받는다는 게 보통 이제 그 한 57% 됩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반려동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 예, 키울 수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입양하기 전에 사실은 되게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어떤 재정 능력이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지, 네. 뭐 이웃과의 마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숙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쉽게 이렇게 취하다 보니 또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책임감 있는 보호자의 그 어떤 준비 의식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기되는 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이게 등록을 안 하면 이제 한 시범 사업부터 해서 한 10년이 훨씬 지났을 거예요. 이 네. 동물 등록제가. 근데 이제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였던 과태료가 물고 있는데 지금 뭐 작년이나 재작년 조사에 따르면 거의 그 등록률이 한 20에서 한 30%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안 한다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몰라서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체외도 있고 체내 이 무선 식별 장치를 체내 삽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체내가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인 거죠. 여기 뭐 외부 인식 장치는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뭐 모르고 빼먹고 이걸 떼낸 상태로 유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이 체내 하는 거는 요만한 주사기로 이제 바늘만한 이 빨대만한 주사기로 꽂아서 하니까 네. 거부감이 너무 큰 거죠 일단. 아. 그리고 뭐 어떠한 이 제도를 이용 안 한다고 해서 어떠한 과태료 자체는 거의 이제 이 처분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크게 이슈가 된 게요.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입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같은 이 공공 성격이지만 특정 집단을 위해서 쓰이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가구에서 이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세 분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사장님부터 좀 해주신다면요. 뭐 일단은 그 생명을 지키고 키운다는 입장에서 어떤 그 책임 의식 이런 네. 것들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또 찬성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조세라는 어떻게 보면 원인 부담자나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일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찬성 쪽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책임 있게 하다 보면 유기나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뭐 편의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 댓글 보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요. 저는 개인적인 의사로서는 찬성을 합니다. 말씀대로 찬성을 하는데요. 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또 그에 대한 혜택을 반려동물 어떤 병원 진료비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들 운동량을 맞는다든지 일반 보통의 그 비반려견인들께서는 아니 사람 살기 힘드는데 이 아이들한테 왜 그런 거 지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세처럼 이 세금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반드시 내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야 된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동물복지 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네,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세금 걷는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요. 좋아할 전 사람 사실 없는데 이 소장님 네. 의견 조금 놀랐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반려인이시기 네. 때문에. 예. 뭐 재원 활용해서 이제 동물복지에 쓰고 뭐
동물을 보호하고 문화 확산에 이제 힘쓴다고 하니까 그 있을 수 있는데 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등록제 이후에 등록이 뭐 10년이 지났는데 20, 30%인데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사실 과세 근거가 부족하고 뭐 등록한 사람만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등록 안 하면 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를 사실은 등록제랑 연계를 시켜서 사실은 그 수의사 동물병원을 이용한다거나 어느 뭐 동물과 관련된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등록된 그 동물만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면 사실은 등록률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정확하게 좀 그 사용자 부담이 되게 하려면은 사실은 보험 의무가입제죠. 예, 보험 의무가입하게 해서 보험에 가입 때 이제 동물을 키우려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게 하고 보험이 가입이 돼야 이제 병원이 이용하기가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 되면은 좀 어떠한 수익과 비용의 어떠한 이게 좀 일치가 되지 않을까. 등록도 좀 원활하게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불어서 보면 이제 해외 사례도 있지만 이렇게 등록하거나 이제 입양한 때는 이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뭐 이제 그 보유세를 또 이게 차등치 부과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보유세 자체에 대한 부분도 뭐 다른 이야기지만 뭐 일각에서는 보유세는 약간 어떤 물건 취급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다. 네. 그러니까 양육세로 명칭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 많은 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이 반려동물이 나한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관련 사건도 왕왕 발생하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반려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지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위한 그 법적인 의무를 특히 반려인들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동물 판매 그 업체에서는요, 동물을 판매하면서부터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면은 아까 이제 겨우 20%밖에 안 됐고 법안이 바뀌어진 지 10년이나 됐는데 이행이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출 시에는 반드시 좀 목줄을 좀 하셔야 된다. 특히 이 맹견 같은 경우에는요. 맹견에 대한 5종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렇게 공시가 돼 있거든요. 고시가 돼 있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막에 필수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같이 산책하다가 좀 큰 아이들 보면은 막 우리 아이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숨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입마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표라든지 배변봉투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저도 산책하다가요. 이제 그렇게 그런 배변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이거 보면 이건 분명히 그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제 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것도 막 치워서 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요. 반드시 이 배변 봉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맹견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보호법 개정해가지고요. 이게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교육도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책임보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책임보험이 법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저렴하게 요금 산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는 이제 이 비글이다 보니까 키가 좀 커가지고요. 다리가 좀 길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고관절 탈골이 와요. 그래서 수술하는데 뭐 170만 원. 오른쪽에 쓰니까 그 다음에는 좀 봐줘가지고 150만 원. 어느 때는 정말 막 생활비 부담이 많고요.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좀 저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반려동물을 자극하는 어떤 과잉 행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 산책 나오면 조금 주위에서는 좀 자제를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사고도 좀 줄어들고 또 이 반려견을 키우는 이 반려인들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패티캣들과 더불어서 뭐 의무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에 좀 보장 요건이나 내용들을 좀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 지사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패티캣 문화를 이제 반려인이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이렇게 숙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교통 질서 지키듯이 이렇게 네. 이제 좀 의식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려인 대상으로 해서는 뭐 기초 교육이라든지 양육 전이나 양육 후에 기초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 행동 그 교정 교육 같은 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책임감 있는 계속 강조하지만 책임감 있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려견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화 교육들을 좀 이렇게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반려동물에 관해서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논쟁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가족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단순한 가축이고 뭐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면 뭐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논쟁 같은 게 개고기 논쟁이잖아요. 네. 너무나 이 맞닿을 수 없는 어떠한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문제도 똑같고요. 다른 문제도 무슨 펫맘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누군가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누군가의 가축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공존한다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서구식 어떠한 반려동물 문화가 지금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사실 서로가 상대방의 인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정답을 논할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맞춰가야 하고, 사실 이제 이 서구식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란 반려동물이 주는 따뜻함,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과의 연대감, 그 선물 같은 순간들을 존중하면서도 비반려인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